안녕하세요. 채널에서 안 본 사연이 없을 정도로 애청자인 30대 여자입니다. 채널에서 종종 제 속을 뒤집는 사연들 중 하나는 단연코 배우자를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그저 지 가족, 특히 어머니에게 목매는 마마보이들이 나오는 사연인데요. 근래에 제가 이런 사연들에 특히나 분노를 하고 공감을 하는 건 바로 뼈에 아리도록 새겨진 경험 때문이죠.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상처로 남기도 했고 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도 해서 아마 제가 보내는 사연이 이제껏 채널에서 나왔던 마마보이들 중 가장 최악은 아닐까 싶어서 도전을 해보게 됐어요. 제 인생의 마마보이는, 아니, 저와 남편은 사내 커플로 만나게 됐어요. 그 당시 저는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이었고 남편은 제 직속 사수였죠.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름난 중견기업에서 제 뒤를 봐주는 건 사수인 남편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남들보다 신입인 제가 저지르는 실수를 뒤에서는 무섭게 꾸중해서 바로 잡아주었지만 앞에서는 본인의 실수인 양 저를 감싸주었어요. 사수인 남편의 도움으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에서 점점 경력을 쌓아 올릴 수 있었죠. 그때 제 눈에는 까마득하게 높은 선배로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제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입사를 했기에 나이 차이는 3살밖에 나지 않았어요. 아마 그래서 더 도움을 줬나 봐요. 아무래도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가 좀 있어서 괜히 주눅 들어 있었는데 그런 제게 큰 힘을 준 게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그때는 무섭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인 남편이 솔직히 정말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이 감정이 단순히 후배로서 갖는 동경에서 오는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이성으로서의 감정인지 저조차 헷갈릴 때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반년 정도 뒤에 있던 회식에서 제 마음보다 남편의 마음을 먼저 확인할 수 있었어요. 늘 회식이 있으면 남편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회식이 일의 연장이듯 술 취한 후배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선배 노릇의 연장이야 라고 하면서요. 근데 그날은 분위기가 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원래는 차를 끌고 와도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러서 저를 데려다 줬거든요. 그날은 회식 자리에서 한 사코 술을 마시지 않더니 운전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게도 오늘은 안 취하게 술을 조금 마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회식이 끝나고 저를 집에 데려다 주는 길에 남편은 뜻밖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혜정 씨도 맨정신이고 나도 맨정신일 때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그저 든든하고 때론 지긋지긋한 선배였지만 앞으로는 좀 달라지고 싶은데 혜정 씨는 어때요? 이래도 될까 싶었지만 그 당시 저는 충청도 고향을 떠나 혼자 서울살이를 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이었고 남편은 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였기에 그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연애 때는 어떻게 이런 남자가 내 것이 됐는지 궁금할 정도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적으로도 프로페셔널하고 직장에서 평판도 좋고 나랑 있을 때는 나한테 집중하고 다정한, 아마 이때 이렇게 완벽하게 느껴졌던 사람이었기에 나중에 충격이 더 컸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때는 제게 맞춤형 인간처럼 좋은 사람인 남편과 2년 정도의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시댁에는 작게 사업을 하는 시아버지와 고깃집을 운영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20대 초반에 이미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시누이가 있었어요. 처음엔 남편과 한창 연애 중일 때 조카가 2명이라고 해서 신우가 저보다 나이가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어려서 좀 놀랐어요. 알고 보니 20대 초반에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남자와 혼전 임신을 하게 됐고 석 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마. 걔 처음 집에 임신한다고 했을 때 엄마랑 아버지 두 분 다 뒤로 넘어가실 뻔했어. 아버지는 남자 새끼 당장 데려오라고 요절을 낸다고 하셨고
엄마는 백민주 개 붙잡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우시고 다른 집 딸들은 한창 대학 다니고 취업 준비할 때 애 엄마라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지. 지금이야 결혼해서 둘째 낳고 찌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서 다행이지. 우리 엄마가 진짜 불쌍하지. 소갈이 많이 하셨거든. 으유, 백민주 그 기집애 어려서부터 우리 집 트러블 메이커야. 엄마 속 문드러질 짓만 하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면 이건 성급한 일반화일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우리 엄마 불쌍하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이때 불쌍하다라고 말한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보상과 효도를 과도하게 할 수 있다는 꽤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시댁이 사업을 하고 식당을 운영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심지어 시아버지의 사업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 반, 시댁에서 반, 그리고 남편과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돈을 다 모아서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남편은 조금 더 모으고 한다면 좋았을 거라고 좀 아쉬워했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차고 넘치고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빨간 딱지가 붙은 집에서 쫓겨나 창고에서 일가족이 라면 국물에 밥 불린 거 먹으면서 살아온 제게 이 정도는 여유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때는 부모님께서 기꺼이 큰딸 결혼한다고 결혼 자금에 도움을 주셨지만 그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저희 가족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동생이 유치원에 다닐 때 저희 집의 가게는 크게 기울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집에는 소위 빨간 딱지가 붙어서 우리 집이라고 부르던 그곳에 한순간에 저희 가족의 물건은 하나 남지 않게 됐습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질 뻔했는데 어머니께서 아는 분의 도움으로 사글새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말이 집이지 화장실에 붙어 있는 창고나 다름없었어요. 도배도 안 된 시멘트 벽에 바닥도 어디서 물이 샌 건지 울퉁불퉁 울어서 굳길 반복한 것 같더라고요. 이미 그 어린 나이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절망할 수 있고 세상이 내게 어디까지 차가워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얼마나 극단적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그만큼 저희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을 보고 자랐기에 저도 동생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이 실패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가족들까지 고생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으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붙잡은 건 똑같은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 바닥을 치고 벽을 기어 올라가는 심정으로 고군분투하시던 어머니였죠. 저는 아직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저랑 동생을 재우시고 오늘도 술을 찾는 아버지의 두 어깨를 붙잡고 호소를 하던 어머니의 목소리를요. 여기서 우리가 손 놓으면 저기 저 애들은 어떻게 해. 여보, 정신 차려. 지금 당신 인생 당신 거 아니야. 우리 혜정이랑 우리 정훈이 거야.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 애들. 망하면 망한 대로 못 먹으면 못 먹고 못 배운 대로 살게 둘 거야? 이렇게 해 하나 안 드는 창고에서 살면서 잘하지도 못하게 할 거냐고. 우리한테 지금 슬퍼하고 좌절하는 시간도 사치야. 혜정 아빠,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하면 돼. 같이 다시 시작해. 누구는 전 재산을 날리고 눈앞에 숨이 턱 막히는 빚더미가 보일 때 모두 포기하고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남이 얻은 재산에 눈을 돌리고 쉽게 도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과 응원으로 아버지께서는 다시 삶의 의지를 찾으셨고 곧 도배 일을 배우셔서 일을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을 배우면서 시작하신 아버지는 하나 있는 몸을 마지막 재산이자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아낌없이 굴리셨어요. 그런 아버지의 노력과 희생 덕에 저희는 3년 만에 그 창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5년 만에 작게 본인의 도배 사무실을 차리셔서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그 창고방에서 벗어나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던 제게 양가의 축복과 도움을 받으며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건 꿈에 그리던 삶의 목표를 이룬 거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이 꿈에 그리던 생활도 결혼 생활이 위태롭게 된 건 제가 1년 후 임신을 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씁쓸하게도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에 대한 복지가 좋지 못해서 저는 예정보다 빠르게 퇴사를 하고 태교에만 집중했어요. 근데 제가 임신을 하고 한 4개월 정도 뒤에 시누이 쪽에서도 새로운 소식을 알려오더라고요. 여보, 민주 임신했대. 들었어? 어? 아니, 지금 처음 들어. 근데 이번이 셋째지? 이번에 셋째 나오면 또 얼마나 엄마를 고생시킬지 안 봐도 뻔해. 얘 첫째랑 둘째 나왔을 때도 애들 3살 때까지 엄마한테 맡겨서 우리 엄마 50견의 디스크에 이번에는 내가 단단히 말해둬야지. 엄마한테 맡길 생각하지 말라고. 말 나와서 말인데 당신도 혹시 우리 희망이 태어나고 나서 엄마한테 맡길 생각 있는 거 아니지? 뭐 손주 봐주는 거야 못할 일은 아니긴 한데 우리 엄마가 진짜 몸이 안 좋단 말이야. 식당 일도 있고 혹시 애 봐줄 사람 필요하면 우리 엄마 말고 장모님 모시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자. 어? 진짜 괜한 걱정한다. 애초에 어머님한테 부탁할 생각도 없었어. 그리고 우리 엄마는 일 안 해? 우리 엄마도 부를 일 없으니까 당신이 육아에 참여만 잘하면 양쪽 어머니들 고생할 일이 없어. 당신이나 잘하셔. 시누이가 첫째, 둘째 조카들 태어나고 얼마나 시어머니를 고생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반응을 보니 정말 초반에는 시어머니께서 아예 조카들을 대신 키워준 수준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알고만 있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시누이보다 3달 먼저 출산을 했어요. 시누이는 제 딸이 100일 정도 됐을 때 셋째를 낳았죠. 저는 어머니께서 딱 1달 정도 올라와서 도와주시고 그 후로는 쭉 저 혼자 아이를 돌봤거든요. 남편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대기업이 아닌 회사에 뭘 바라겠어요? 그래도 남편도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는 육아에 전념하려고 했어요. 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자는 시간,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자유롭지 않다는지 실감이 갈 정도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내 속 아파 낳은 내 자식이고 솔직히 못할 수준은 아니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으로 골칫거리가 찾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출산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제게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막 아이를 낳은 산모들끼리 공감 갈 만한 대화를 하고 힘들다, 무슨 생각으로 이 짓을 또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애 얼굴 보면 좋다 등등 시시콜콜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점점 극단적이어지더라고요. 언니,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왜 셋째 낳았는지, 내가 미쳤지. 남편이 변한 것 같아서 애 낳으면 예전처럼 좀 돌아가고 나한테 관심 줄까 해서 낳았는데 하루 종일 애들 틈에서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살기 싫어져요. 언니 나 어떻게 해요? 시누이는 모르는 제가 봐도 딱 산후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조금 쉬고 싶지만 이미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아서 못한다고 어쩌냐고 죽을 것 같다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다고 하는 시누이를 보며 이러다가 사단이 나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으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든 병원에 가든 해야 한다고 하니까 시누이가 도움을 청한 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접니다. 다음 날 시누이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는 셋째 조카를 데리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딱 2시간, 아니 3시간만 봐주세요 언니. 제가 정말 이러다가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싫어하게 될까 봐 무서워요. 이 얘기를 듣는데 누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100일이 지난 제 딸과
100일이 지나지 않은 정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조카를 돌보게 됐습니다. 근데 3시간 부탁했던 게 다음날 4시간이 되고 또 그 다음날 6시간이 되고 그 다다음날 반나절이 되더라고요. 저도 사람이고 심지어 시누이보다 초보 엄마인데 둘 다 합쳐서 나이가 1년이 안 되는 아기를 어찌 동시에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남편에게 시누이가 요새 너무 와서 조카를 맡긴다 힘들다고 하니까 남편이 처음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그렇다고 당신이 지금 못 봐준다고 하면 백민주 걔 또 엄마 찾아가서 봐달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일단 민주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내가 당신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한 줄 알아? 당신은 당신 어머니 힘든 것만 걱정이고 출산한 지 1년도 안 지난 와이프 몸이 갈려 나가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지? 엄밀히 따지면 당신 동생이야. 당신 동생이 우울증 핑계대고 선 넘는 거니까 당신이 해결을 해.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시누이는 또다시 조카를 데리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가씨, 서우는 유치원 가고 준우는 친정에 맡기지 않아요? 그럼 아가씨는 그동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저도 좀 쉬어야죠. 몇 년 동안 애만 봤는데 이렇게라도 숨 쉬어야지. 안 그러면 저 진짜 질려서 떨어져 나가겠어요. 근데 대신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문제잖아요. 아가씨가 선택해서 낳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떠맡길 셈이에요? 아, 내가 설마 계속 맨입으로 부탁하겠어요? 자, 여기요. 눈을 흘기며 얄궂게 웃어 보인 시누이가 제게 내민 건 다름 아닌 5만 원짜리 지폐였습니다. 하루 6, 7시간을 본인에 맡겨두고 잠적하면서 고작 5만 원? 부탁 좀 할게요. 하고 떠난 신우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5만 원짜리 지폐를 들고 한동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세게 현실이 자각이 됐고 남편도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제가 해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일을 써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에 또 시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오전 시간부터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예 제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는 문 앞에는 유모차에 탄 어린 조카만 남아있고 시누이에겐 딸랑 부탁할게요 라는 문자만 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을 먹었던 저는 이걸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문 앞에 있는 유모차를 사진으로 찍고 제가 받은 문자 내역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남편, 그러니까 제게는 서방님이 되는 사람에게 문자를 넣었어요. 현관문 앞에 방치된 유모차 안에 조카를 찍은 사진과 지금까지 신우이가 제게 힘들다, 도망치고 싶다고 했던 문자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부탁한다고 남긴 문자 내용 캡처를 몽땅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떡해요? 아가씨가 세정이 두고 어딜 간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집에 자주 맡겼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아가씨가 안 좋은 생각한 건 아니겠죠? 난리가 났죠. 원래 아가씨는 제게 조카를 맡기고 나서는 몇 시간을 연락이 안 됐는데 역시나 그날도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 본인 남편이나 본인 시댁에서 오는 연락도 받지를 못했죠. 제 문자 한 통으로 시누이는 갓난아이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됐습니다. 그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게 제게 했던 문자 내용들이 너무 날 것 그대로인 게 많았거든요. 거의 반나절 만에 연락이 닿은 시누이는 알고 보니 본인 친구들과 강릉 당일치기 여행을 갔던 거였고, 근데 강릉에서 결제를 했던 신용카드 내역을 본 시누이의 남편은 한술 더 떠서 시누이가 강원도로 도망을 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온 시누이는 이 사태에 대해 까맣게 모르다가 본인 남편 친정 시댁의 된통 깨지게 됐고, 제가 전화를 해서 왜 본인 가족이 그딴 오해를 하게 만드냐고 따지더라고요.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냐고요, 안 하던 짓을. 내가 세정이 하루 이틀 맡겨요? 그냥 그날도 때 되면 오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지. 대체 무슨 심보로 일을 이렇게 키워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럴 거면 애들 두고 나가라고 하는데 언니는 내가 이혼 당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게 아가씨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애들 두고 나가서 혼자 사는 거 그러고 싶다고 나한테 그랬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애 태어나고 나서 계속 남의 손에 애를 맡기고 나가서 연락이 두절돼요. 아가씨 내 탓하지 말아요. 애초에 일 이렇게 키운 건 내가 아니고 아가씨니까. 그 후로 신우이는 제게 조카를 맡기지 않고 거의 본인 남편과 시댁의 감시를 받으며 육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끝까지 본인 탓은 없고 남 탓만 하는 신우이. 근데 이게 타고난 거더라고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타고난 성정이요. 낭떠러지에 몰렸을 때 남의 탓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 신우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첫째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둘째가 태어나 3살이 됐을 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시어머니 식당이 본전은 고사하고 매달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인건비조차 남지 않는다고 저나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시기도 했어요. 남편은 조심히 이 김에 정리하는 건 어떠냐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식당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것마저 없으면 삶에 낙이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어요. 그렇게 매일 걱정이 늘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식당에 정씨 알지? 그 사람 이번 달만 쓰고 그만 쓰기로 했다. 네? 그 이모님 되게 오래 일하지 않으셨어요? 정이 들긴 했는데 당장 남는 게 없어서 월급 챙겨주기도 힘든데 어떻게 쓰니? 그래서 말인데 너 이제 재원이 어린이집 보낼 수 있지 않니? 애 거기 보내고 내 식당에 와서 일 좀 해라. 내가 월급 250 딱 맞춰서 챙겨줄게. 제게 일자리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회사 그만두고 애들이 그래도 좀 큰 후에 다시 복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시하신 조건이 나쁘지도 않았고요. 근데 시어머니 말에는 큰 모순과 함께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 챙겨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고 또 저도 일만 할 수 있다면 하고는 싶은데 인건비 때문에 사람도 자르셨으면서 그렇게 월급 주실 수 있으세요? 아유, 걱정 마라. 남한테 주느니 그냥 우리 가족한테 주는 게 나아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다음 달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시어머니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은 있어도 일을 도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시어머니가 일하는 방식을 알 수 있는 기회였죠. 근데 한 2주 정도 일해보니 시어머니 식당에 손님이 없는 건 단순히 시국 문제만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습관 중 하나는 식당 문을 열고 나서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친한 가게 주인분들이 오잖아요. 그럼 일단 술판부터 열기 시작하셨어요. 이전에 남편이 식당을 정리하면 좋지 않냐고 했을 때 그럼 본인의 삶의 낙이 사라진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보니까 친구들하고 편하게 술판 벌릴 장소가 사라져서 그런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 친구분들하고 본인 식당에서 신나게 노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건 그 술판이 손님들을 쫓아낸다는 거였습니다. 아유, 형식 엄마 잘한다. 한 곡 더 뽑아봐. 그럼 어디, 그럴까? 아유, 관객들 홍이 없으니까 노래 부를 맛이 안 나네. 언니, 노래하는데 다들 박수 안 쳐?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친구분들도 일단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목소리 데시벨이 2배는 넘게 높아지고 서로 네가 부르네 내가 부르네 하면서 노래 자랑까지 하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메뉴판을 보기도 전에 그냥 나가고 식사를 하다가도 시어머니와 친구분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나오는 소음, 아니 거의 고성방가에 가까운 소리들에 다 끝내지도 못하고 나간 적도 있었어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진짜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겠네. 야, 나가자, 나가.
밥맛도 술맛도 다 떨어진다. 허이구, 저것들이 뭐라는 거야? 야, 가라, 가. 고기도 술도 안 팔면 그만이야. 믿어지시나요? 이게 시끄러운 고성방가에 참다 참다 손님이 구워 먹던 고기도 다 남기고 나가면서 하는 말을 들은 식당 주인이 내뱉은 말입니다. 뭐 이 정도면 거의 장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셔서 직접 계산을 해서 매출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본인이 낸다, 돈 안 내도 된다고, 와서 먹어주기만 해도 된다고 지나친 허세를 부리셨고, 다음 날 얄팍하기 그지없는 식당 영수증과 텅텅 빈 식당 냉장고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제게 우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어머님 친구분들이 술값만 내고 가셔도 적자는 안 될 거라고 할 수 없으니 저도 당혹스러웠죠. 그러다가 전혀 다른 곳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단체 손님이 온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께 듣기로는 거의 몇 달 만에 온 단체 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6명 정도가 와서 고기도 술도 잔뜩 시켜서 먹는데 좀 어려 보이는 겁니다. 술을 시켜서 제가 신분증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막고 하는 말, 요새 젊은 사람들 괜히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빈정상해서 주문 잘 안 해. 딱 봐도 20살은 넘어 보이는데 괜한 짓 하지 말고 가서 서비스나 내와. 아무리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테이블은 아예 시어머니가 비위 맞춰가면서 전담하고 있으니 저도 낄 수도 없어서 일단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서빙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 테이블에는 거의 30만 원치에 가까운 음식이 나가 있었고 식당 마감 시간이 가까워져 갔습니다. 우리 학생들 식사는 잘했어요. 계속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곧 마감이라서. 아, 정말요? 아, 아직 술 고픈데. 그럼 어쩔 수 없죠. 아줌마, 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아유, 별말을. 맛있게 먹어줘서 내가 다 고맙네. 내가 후딱 계산서 뽑아다 줄게요. 계산서? 야, 너 돈 있냐? 나? 나 오늘 지갑도 안 갖고 왔는데. 아줌마, 얘가 오늘 한턱 내는 날인데 지갑을 안 갖고 왔다는데요? 어? 아, 우리 식당이 계좌이체도. 아, 계좌이체든 뭐든 우리 돈 없어요. 저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순간 아차 싶은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화 내용의 심각성을 알아챈 저는 바로 그 테이블 손님들과 함께 있던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없다니? 돈 없이 이렇게 많이 시켜서 먹은 거야, 지금? 혜정아, 당장 경찰 불러라. 내가 이것들을 무전 취식으로 그냥. 아, 아줌마. 경찰 부르면 아줌마가 곤란할 텐데. 우리 18살이에요, 18살. 미성년자. 지금 미성년자인데 소주랑 맥주 팔아놓고 경찰을 부른다고요? 이거 거의 자멸행위 아닌가? 이것들이 아예 작정하고 온 양아치들이더라고요. 이래서 신분증 검사를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어서 머리에서 김이 나게 굴리고 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참지 못하시고 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천벌받을 것들이 뭐가 어쩌고 저째? 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애새끼들이 힘들게 일하는 자영업자들 등이나 쳐먹으려고 하고 니들 애미애비가 누구길래 자식 새끼들 이따위로 키웠어? 시어머니는 화를 참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있던 여학생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 이해는 가지만 그만 따귀를 때리고 말았어요. 저는 폭력은 오히려 저희 쪽의 상황을 악화시키기에 시어머니를 뜯어 말렸고요. 하지만 양아치들 중에 하나가 끝내 경찰을 불렀고 상황은 최악으로 흘렀습니다. 도착한 경찰에게 그 양아치들은 입을 모아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나 안 파나 실험을 위해 식당에서 술을 시켰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술을 파는 식당에는 돈 못 낸다고 하자 사장이 폭력을 썼다고 고소할 거니까 당장 체포하라고 난리를 부렸고
억울했지만 제대로 된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학생에게 손찌검을 한 건 맞았기에 뭐라 호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내 시어머니 식당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학생은 부모까지 나서는 바람에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했죠. 솔직히 처음에 신분증 검사를 안 한 건 경솔하고 조심성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친 놈이 나쁜 놈이지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나요? 시어머니가 식당 운영에 소홀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는 것과 별개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한 게 맞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에 대한 화살이 예상치도 못한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바로 저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심지어 남편까지 왜 처음에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또 시어머니가 학생을 때렸을 때 왜 제대로 말리지 않았는지 제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시어머니였죠. 너는 왜 끝까지 나한테 신분증 검사 꼭 하라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질 않아서 이 사단을 내. 나야 늙어서 잘 모른다지만 너는 요새 이런 일이 빈번하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어머님, 상황이 안 좋고 이번 일로 속상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싶은 마음 잘 알겠는데요. 저 분명히 어머님께 신분증 검사해야 한다고 했고 그거 괜한 짓 하지 말라고 거절한 거 어머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주인인 식당인데 일 시작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된 제 탓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상황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억울한 제가 할 말은 하자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대답도 못 하셨지만 분이 안 풀리셨는지 숨을 거칠게 쉬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안 그래도 한 달도 못 채우고 바로 영업 정지나고 시어머니는 합의금 문제, 심지어 시아버지 사업 문제로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 제 월급도 못 주겠다고 하셔서 이래저래 머리가 복잡한데 그런 제게 남편까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아휴, 우리 엄마 성질 진짜. 당신이 좀 말리지 그랬어. 우리 엄마 성격 불같은 거 알잖아. 내가 안 말렸다고? 내가 말리기도 전에 이미 손 올려서 그 학생 때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머님 허리 붙잡고 그 학생한테서 떼어놨는데 당신까지 내 탓하고 싶어? 대체 왜 그래? 가장 문제는 신분증 검사하자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학생 때리기까지 한 어머님인데 왜 다들 날 탓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남편은 바로 본인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넙죽 엎드려서 빌었지만 이미 꼬일 대로 꼬인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결혼하고 나서 행복하긴 했는데 결혼 생활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이들도 이 결혼으로 인해서 만나게 된 건데 대체 왜 살면 살수록 점점 넘기 힘든 산이 눈앞에 펼쳐지는 걸까요? 점점 이 생활에 회의감이 불현듯 밀려올 때쯤 그런 제 마음을 증명시키려고 하듯이 불행은 손을 잡고 제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먼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 동료 한 명이 그 회사에 자리가 났다고 일정 잡힌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일만 잘 풀리면 정규직 입사가 가능하다고 이직을 제안했거든요. 조건도 이전 회사보다 좋고 지금 회사에서는 더 이상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남편은 그 동료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제안이 확실치 않았나 봐요. 남편은 이직을 할 곳에 면접을 보기도 전에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제안을 받은 동료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남편에게 제안했던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소식에 남편은 패닉에 빠졌고 퇴사를 했던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남편이 다른 회사에 가려던 게 소문이 났는지 받아주질 않더라고요. 남편은 이도저도 되지 않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겁니다. 한순간에 백수가 된 남편이 그답지 않게 경솔하고 섣부른 행동을 하긴 했지만 남편을 탓할 수만은 없었기에 저는 남편을 위로하며 다시 구직 활동을 하자고 용기를 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두 달, 두 달이 석 달,
남편의 백수 생활은 길어져만 갔고 저는 끝내 저희 부모님께까지 생활비를 손벌리게 됐어요. 상황이 이보다 더 악화될 수 없다. 더 이상의 최악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다 제 착각이었네요. 저는 그냥 대상 포진인 줄 알았어요. 그때쯤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았고 또 가슴 쪽에 피부병처럼 염증이 생겼거든요. 염증이 난 부위에 통증도 있었고 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 포진에 걸린 줄 알았죠. 그래서 피부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게 조직 검사를 제안하더라고요. 그냥 대상 포진으로 인한 염증이 아닌 것 같다고요. 제 가슴 쪽에서 멍울이 만져진답니다. 여기서 더 설명을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때는 정말 대학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과 결과를 설명드는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단순하게 결과는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뭐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유방암 초기면 암도 아니라고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렇다고 진단을 받은 마음의 무게와 치료를 받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수술 전에 9가지나 되는 검사를 또 받았고 다행히 한 달 정도 후에 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 일정을 잡았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다행인 게 2가지 있다면 다행히 제가 좋은 암보험을 꾸준히 들어놨다는 것과 남편이 제가 수술을 받기 전에 재취업을 했다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애매한 경력이라서 눈을 좀 낮춰야 했지만 계속 백수인 것보다는 훨씬 나았죠. 남편이 다시 회사에 나가게 돼서 저 혼자 병원에 다니며 검사를 받고 수술 전날도 혼자 입원을 해야 했지만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냥 누구한테도 제가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3일째 되는 날 퇴원을 해서 몸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바로 보험 진단금 청구부터 했네요. 보험 진단금은 금액이 상당해서 직접 우편으로 보험회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니 서류 심사 후에 진단금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어요. 제 가슴에서 제거된 종양도 그 까다롭다던 보험 청구 심사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이, 그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수술 후에 항암 치료 여부를 위해 온코 검사를 해야 했는데 검사 비용이 거의 5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제 나이가 완전 어린 나이도 아니고 나중에 항암 검사도 해야 하긴 했기에 일단 온코 검사 후에 항암 치료 30회 정도까지 계산을 해서 제가 받은 진단금에서 얼마나 남는지 항암 치료비 보험금 청구 등을 혼자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받았던 진단금 3천만 원이 왜 통장에서 사라진 걸까요? 저는 제가 지급받은 계좌를 잘못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 명의로 된 그 어떤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봐도 없더라고요. 남아있는 건 며칠 전에 제 통장에 있던 3천만 원 가량의 돈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의 계좌로 이체됐다는 해괴하고 충격적인 내역뿐이었어요. 제가 약을 먹고 약에 취해서 저도 모르게 돈을 이체시킨 게 아니면 범인은 딱 한 명뿐이죠. 제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까지 모두 공유하는 단 한 사람, 바로 남편입니다. 그 순간 이미 수술받고 아문 자리에 미친 듯이 통증이 느껴지는 건 제 착각일까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남편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저는 남편 얼굴에 통장 내역이 떠있는 휴대폰을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있던 내 보험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봤어? 안 그래도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알잖아.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들이 이번 달까지 돈 안 갚으면 당장 지급 명령 내려서 신용 불량자 만든다고 협박을 하잖아. 엄마가 당장 죽겠다고 제발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나는 막 회사 다시 들어가서 돈도 없고 그래서 네 부모님 살리겠다고 암 걸린 와이프가 치료비로 받은 돈에 손을 대?
나는 무슨 돈으로 앞으로 남은 치료를 받으라고. 내 약값에 검사 비용에 나중에 항암 치료 받으면 그 돈은 어쩌라고. 그건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카드 할부를 하든 다시 대출을 받던 해서. 당신 아직 젊잖아. 검사도 그렇고 치료도. 뭐 이 미친 새끼야? 젊으니까 치료 작작 받으라고? 젊으니까 최소한으로 받으라고? 네가 사람이야? 내가 너 어머님이랑 아가씨 사이에 껴서 우유부단하게 노선 정리 못할 때부터 이미 알아봤어야 하는데, 근데 설마 내가 암까지 걸려서 받은 그 돈에 손을 댈 정도로 등신인 줄은 몰랐다. 너 이거 절도야. 내 목숨값이 될 수도 있는 돈, 네 부모 살리겠다고 쓴 거라고. 저는 끝내 터져 나오는 울분을 못 삼키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는 대로 그 인간에게 던졌어요. 제가 어떻게 내 몸이 아픈 순간에도 나보다 지 식구를 챙기는 인간을 믿고 함께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다음 날 병원 예약 시간도 바꾼 다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저와 상담하는 변호사도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도 저와 함께 분노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것 또한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날 바로 이혼 소장을 작성했고 소장을 접수한 날 남편에게 통보했어요. 더 이상 너와 못 산다고, 이혼이라고. 그리고 네가 네 부모 살리겠다고 내게서 훔쳐간 그 돈,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가 꼭 받아내야겠다고 했어요. 제가 진짜 어이가 없던 게 이놈은 진짜 지가 뭘 잘못을 했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이혼이냐고, 그렇게는 못한다고 오히려 지가 억울해하는데, 누가 보면 제가 이 인간에게 돈을 가져가고 이혼하자고 한 줄 알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제 마음을 돌릴 수 없었고, 저는 네가 지금 집에서 안 나가면 제가 부모님 계신 충청도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회사 다니면서 애 둘 알아서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섬주섬 짐을 챙겨서 일단 나가더라고요. 지 혼자 애 보는 거 힘들다는 걸 뻔히 아니 그렇게 순순히 나갔겠죠. 하지만 그 다음날 수습하기 더 귀찮은 사람이 절 찾아왔어요. 남편이 전날 집에서 쫓겨나서 시댁으로 갔었나 봐요.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얼굴이 심술로 잔뜩 부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거실 가운데 떡 안더니 냉수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제가 가져다 준 냉수를 한 모금 들이키더군요. 그리고 바닥을 두들기며 제게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하시는 겁니다. 분명 무슨 소리 할지 뻔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앞에 앉았어요. 너 내가 왜 온 줄 알지? 넌 당장 시댁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시아버지가 신용불량자 돼서 이도저도 못하게 생겼는데 형식이가 네 돈 좀 우리 줬다고 뭐? 이혼을 해? 그 돈이 어머님 며느리가 어머님 아들인 제 남편의 아내 유방암 진단금이니까 그게 문제죠. 그거 앞으로 제가 살려면 받아야 하는 치료비예요. 치료비. 근데 어떻게 말도 없이 그 돈에 손을 대요? 이거 그냥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너도 참 심보가 고약하다. 어떻게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니? 너 마음을 그렇게 써서 하늘이 너한테 벌 내렸나 보다. 그리고 너 어쩌려고 그러냐? 이제 병자인데 이혼하고 혼자 그거 어떻게 감당하게? 암 걸려서 병자인 니년이랑 이혼 안 하는 내 아들이 천사지. 너 당장 그 돈 다 필요하던 거 아니잖아. 근데 그 돈 당장 필요한 사람한테 준다고 네가 당장 죽니? 어? 죽냐고. 이 암덩어리 같은 게 누구 아들한테 이혼을 하라 말아야? 이게 할 말인가요? 누가 누구한테 심보가 고약하다는 건지 이미 이혼 소장도 접수했고 더 이상 시어머니도 가족도 아닌 인간한테 제 인내심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옆에 있는 냉수가 담긴 컵을 그대로 손등으로 쳐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안 죽어도 앞으로 당신 아들이 죽어날 거야. 뭐? 암덩어리? 내가 암덩어리면 그쪽 아들은 핵폐기물이야. 와이프 보험금에 말도 없이 손대는 게 사람이냐? 당신 식당에 와서 술 먹고 배째라고 하는 애들 부모 욕할 거 없어.
당신도 똑같아. 안 그래? 아들을 남의 돈에 손대는, 그것도 암 걸려서 받은 치료비에 손대는 도둑놈으로 키웠으니 그 애들 부모랑 다를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뭐? 뭐가 어쩌고 저째? 이? 열내지 마요. 안 그래도 앞으로 아들이 이혼하면서 쩔쩔매는 꼴 봐야 하는데 벌써 열내서 뭐해? 병자 무시하지 마요. 암덩어리 몸에서 제거까지 했는데 뭐가 무섭겠어. 앞으로 당신이란 당신 아들 같은 내 인생 가로막는 암덩어리도 싹 없애버릴 테니까 모자가 사이좋게 나한테 제거될 준비나 해. 그때는 정말 무슨 힘이 났는지 저는 이미 수술 후에도 살이 많이 빠진 상태였거든요. 근육량도 많이 빠져서 비실이가 따로 없었죠. 근데 그때는 이 인간을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시어머니의 양 어깨를 잡고 초인적인 힘으로 제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멱다는 소리를 내든 상관없이 현관문 밖으로 밀어버리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궜죠. 웃긴 게 분명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서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당한 수모에 대해 들었을 텐데 계속 제게 유언만은 안 된다고 매달렸다는 겁니다. 지독한 마마보이가 지 엄마를 집 밖으로 쫓아낸 제게 왜 이렇게 매달리는 걸까요? 이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잘못을 하지 말던가요. 혼자가 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이혼남 딱지가 그렇게 무서웠으면 이 사단을 내지 말았어야죠. 지는 지대로 버림받을 짓을 골라서 해놓고 이제 와서 버리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남편이 항소를 하든 말든 연락을 다 무시하는 제게 어떻게든 접촉을 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하든 저는 이혼을 진행했어요. 무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혼 소송을 하는 저보다 남편 그놈이 더 유약해 보이는 게 코미디라면 코미디였죠. 결과적으로 저는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백수가 됐던 시기와 제가 유방암에 걸린 시기, 남편이 제 보험금을 저도 모르게 시댁 빚 갚는 데 썼던 모든 사유가 합쳐져서 저는 제 보험 진단금 정도는 아니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고 단독 양육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이제 다 끝났구나. 앞으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건 지독한 항암 치료뿐이구나 했는데 암 진단금을 받지 못했던 건 속이 쓰리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목숨과도 같았던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이 제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처음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 지금껏 제게 잘못했던 일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인가 보다 했는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고요. 혜정아, 너랑 나랑 이대로 끝내긴 함께 걸어온 길이 너무 길지 않니? 우리 애가 둘이야, 둘. 너 정말 우리 애들 엄마 아빠가 떨어져서 사는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이거면 됐잖아. 다 내 잘못이고 법도 네 손 들어줬고 이걸로면 만족이 안 돼? 어떻게 해야 돌아올래? 순간 아, 이 인간 정말 현실성이 떨어지는구나. 우리 관계가 아직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박살난 접시를 접착제로 붙여서 평생 본드만 나는 음식을 먹고 싶을 정도로 어리석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음을 이용하면 저는 원하는 걸 되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난 아직도 당신이 나보다 당신 가족을 택했다는 게 내가 아픈데 그 치료비로 써야 할 돈에 손을 댄 게 아직도 상처야. 당신이 정말 나한테 미안하고 보상하고 싶다면 내 치료비 가져와. 나 앞으로 받아야 할 치료도 남았으니까 정말 나한테 미안하고 아픈 나를 걱정한다면 어떻게든 그 마음을 증명해 보라고. 제게 위자료까지 지급하고 가져간 돈도 얼마 안 되는 인간이 어떻게 그 돈을 가져올 수 있었겠어요? 거의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실험하듯 내뱉은 말인데 전 남편은 제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말을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혜정아, 돈 보냈어. 확인해봐. 정말 그 돈을 보냈다고? 어떻게?
아이, 그게 뭐가 중요해. 대출 받았지. 그건 앞으로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 언제 다시 만나서 얘기할까? 얘기? 무슨 얘기? 우리가 왜 다시 만나? 만날 일이 뭐가 있어? 어? 아니, 앞으로 어디서 다시 살지도 얘기해야 하고, 혼인신고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신, 단단히 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 돈 보낸다고 해도 당신이랑 뭐 다시 만나겠다느니, 재결합하겠다느니 얘기한 적 없어. 그냥 보상하고 싶으면 증명하라고 했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올 거냐고 하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 말 꺼낸 건 당신이고 그냥 난 증명하라고만 했다니까? 마흔 넘어가니까 벌써 기억력에 문제 있니? 큰일이다. 야, 너 진짜? 너 이거 사기야, 사기. 너 지금 내 마음 이용해서 사기친 거라고. 억울하면 고소하던가. 도둑놈이 사기꾼 고소하면 볼만 하겠네. 근데 나는 내가 받아야 하는 돈 받은 건데 뭐가 문제야? 애초에 내가 너 같은 폐기물을 어떻게 다시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순진한 것도 죄다 죄. 앞으로 연락하지 마. 너 같은 핵폐기물이랑 더 엮이면 다 나아가던 내 암 다시 생기겠어. 전 남편은 독이 바짝 올랐는지 그날부로 양육비를 안 보내더라고요. 집단에는 그게 복수라 이거죠. 근데 요새는 국가에서 대신 받아서 주는 제도도 있고 계속해서 밀리면 저도 무슨 수를 쓸 생각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남은 치료와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제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고 싶어요. 이혼도 이겨내고 암도 이겨낸다면 정말 앞으로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천하무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병은 정말 마음에서 온다고 제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유방암에 걸렸으니 지금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욕이 넘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고 하니까 하루빨리 완치 판정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살면서 채널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웃고 울고 또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삶이 어떤 고난과 고통을 주든 오히려 굳세어라 그 앞에서 당당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저도 힘이 막 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서 보낸 제 사연도 누군가에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서 앞으로 남은 치료의 시간을 응원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저 또한 저와 같은 구독자분들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